안녕하십니까. 예, 저 지난주에 정책론을 했는데요. 정책론 분량보다 오늘 분량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정책론에 했던 것을 또 간략하게 한번 짚어만 보겠습니다. 정책론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크게 3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책론은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개입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효율성 측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형평성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구별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얘기를 할 때 효율성 측면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입니다. 근데 이것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할 때 개입하는 거죠. 시장이 자원을 배분할 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우수성이죠. 근데 시장이 자원 배분을 하더라도 이게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 개입을 하는 거. 이게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고요. 이쪽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대칭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고요.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입니다.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요 바로 위의 질문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시장에 어떻게 개입합니까? 물으면은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있었죠.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부가 선수로 뛰는 거라고 그랬죠.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근데 간접 개입하는 것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같은 것이고요.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고 또 각종 건축 규제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나 또는 수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면, 이제 토지 정책으로서는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고, 토지 이용 규제, 수단으로서는 여기에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으로 따지면은 이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고, 정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역지구제의 목적, 지역지구제의 효과, 그리고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이제 이 시장 개입 필요성에서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이 시장 실패 원인의 외공불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시장 실패 원인. 그 외부 효과 중에서도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거죠.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효과는 나중에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입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은 하는데 어떤 지역은 개발이 되게 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이 못 되게 하면은 이 지역과 저 지역에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발권 양도제, TDR 같은 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경직성 문제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획일적인 지정이라든가 또는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이제 공법에서 하는 얘기고요. 계획 단위 개발해서 필지별 개발이 아닌 어떤 구역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그런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토지 정책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에서는 중요한 것이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었죠.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 임대료를 조금 낮게 규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했을 때 수요자들은 굉장히 반가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컸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공급자들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라는 데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개사무소에 사려는 사람은 적고요. 팔려는 사람은 사려는 사람은 많아지고요. 팔려는 사람은 줄어들 때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죠.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건 구하기가 힘들면은 이게 이제 바로 이 초과 수요 상황이죠. 정상적이라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올라가게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는 앞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규제 가격 그대로 돼요. 근데 실제로는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규제 임대료를 적지만 실제로는 더 주는, 웃돈을 얹어주는 현상,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음성적 지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암시장이 형성된다고 해서 암시장.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장기적으로 시행해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라는 거 있죠. 임대료 보조는 돈을 보태주는 거죠. 보태주는데 이제 보태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방식이 있고, 현물로 보조해주는 방식이 있고, 가격 보조, 깎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현금으로 주는 게 수요자의 만족도는 가장 증가시키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가장 쉬운 효과는 바로 보조는 가격 보조, 깎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 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바로 가격 보조를 얘기하고요. 깎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깎아주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제 단기, 장기, 여기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수요자들은 보조받은 만큼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증가시키고요.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임대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임대료를 규제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못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음성적 지불로만 올라가지만, 여기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돈을 보태주는 것이거나 또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증가시키면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임대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임대인들도 혜택 본다는 게 바로 임대인들이 초과 이윤을 얻어요. 더 높은 이윤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되는 거죠. 임대인들이 돈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그러면은 이제 공급 증가시키면 임대료가 떨어져서 이제 초과 이윤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차인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임대료 보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뭐 이런 게 있었죠. 뭐 요거는 뭐 조금은 이제 중요도가 낮은 편이고요. 임대료가 더 싼 주택을 이 주변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적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럼 여기 동네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갈 거다. 그러면 사적 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수요가 감소하면은 빈집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여기 사적 시장에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기 집이 빈집이 안 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낮춰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적 시장의 임대료도 낮아지고요. 그래서 공적 시장의 임차인들이나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이나 똑같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는 임대인들은 손해본다는 얘기는 옛날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공급이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먼저 수요 얘기를 하고요. 사적 시장의 얘기를 합니다.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단기, 장기를 얘기할 때 늘 수요 공급 얘기를 해요. 효과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조세 귀착이라는 거 있죠. 조세 귀착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최종적으로 누구의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선택의 폭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선택의 폭이 큰 쪽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큰 쪽이 조세를 덜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폭이라는 것이 바로 탄력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수량 변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주 전에. 그 수량 변화의 크기가 탄력성인데 수량을 변화시키기가 쉽다는 얘기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재화의 수량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는 탄력성이 큰 쪽이 조세를 덜 부담하게 된다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은 더 적어진다. 이런 내용이 조세 기책에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세 기책에서는. 더 자세한 분석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정책론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되셨나요? 복습이 좀 됐나요? 아니면은 이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듣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은 거 맞아요? 들었습니까? 듣고 계셨습니까? 혹시 속으로 딴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눈빛이 보면은 알아요. 눈빛이 지금 금방 자리에 앉기는 앉았는데 집에 애들 생각한다거나 뭐 분명히 뭐 딴 생각을 했는 듯한 그런 눈빛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가끔가다 이렇게 머릿속을 투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지적해서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투자론은 8문제까지도 출제됩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지금 그게 이제 매년 보면 해마다 6문제, 7문제 하는데 한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평균적으로. 최근의 흐름이 조금 더 출제되는 편이에요. 어떤 해는 8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요. 자, 어쨌든 이 투자론에서는 지금 제1장 투자론 기초라고 돼 있죠. 투자론 기초에서는 지렛대 효과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지렛대 효과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올해도 출제가 됐고요. 투자론 기초는 따로 뭐 이렇게 더 많은 양을 공부할 것까지는 없고, 이거 외에는 이제 용어 정리밖에 없어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위험과 수익. 2장이 위험과 수익. 이건 이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그대로 이제 다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각각이 다 중요합니다. 화폐 시간 가치는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한 10년에 5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10분의 5.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이건 뭐 한 10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10년에 5번, 10년에 7번 정도 출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한 10분의 한 4, 5 정도 돼요. 4.5, 5 정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분량이 많지 않거든, 얘는. 분량이 많지 않은데 이런 거고요. 얘는 분량이 좀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10분의 5라고 해서요, 이게. 그게 중요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10분의 5인데 얘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10분의 5고 얘는 몇 페이지 된단 말이에요. 몇 페이지 되는데 10분의 5하고 상황이 다르죠. 분량이 다르니까. 요것도 좀,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요것도 분량이 조금은 있어요. 위험과 수익 요것도 한 10분의 한 5, 6 이렇게 돼요. 비슷비슷한데 요게 뭐 좀 계륵 같은 겁니다. 근데 요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니까 전부 다 어떤 그 뭐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분량이 얼마 안 돼요.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한 10분의 7 정도 돼요. 얘네들은 각각의 주제들이 10분의 10까지 안 되는데요. 투자분석 기법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 투자분석 기법은 최근에 2문제에서 3문제예요. 해마다. 10분의 아니 분수가 아니고 얘는 지금. 분수가 아니고 정수의 정수.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투자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먼저 이 지렛대 효과, 이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1페이지의 투자론 기초에서 투자에 의해서
투자의 의의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뜻만 알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뜻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모아놓은 돈.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모아놓은 돈, 목돈. 이 돈을 지금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니까 이건 확실하게 내가 써버릴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안 쓰고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현재 확실한 소비를 교환하는 행위. 교환. 이게 바로 투자라는 겁니다. 현재 확실한 소비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미래에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위험이라는 거예요. 위험. 예금은 안전한 곳이죠. 예금은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금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금 가입하고 오면서 투자하고 온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근데 펀드 가입하면요? 펀드 가입하면 투자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것이고요. 그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무슨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렛대 효과가 나오죠. 지렛대가 뭔지는 아시죠? 지렛대는 이제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 때 지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혹시 지렛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죠? 어릴 때. 옛날에는 이 기계들이 많이 없으니까 지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몇 사람이 여럿이서 지뢰를 이용해가지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죠. 어떤 막 무거운 거는 여러 사람이 지뢰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면은 이제 거기에다 뭐 줄 같은 거 감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막 완전히 그 옛날 방식. 그렇게 공사 같은 거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 무거운 돌 같은 게 박혀 있을 때. 예, 그런 걸 안 봤다는 얘기는 별로 그런 험한 세상을 안 살았다는 얘기죠. 아주 곱게 살았다는 거예요. 별로 그런 거 볼 일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는. 늘 동네에서 보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특히 70년대에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새마을운동 하면서 뭐 길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그때를 안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안 살았던 거, 그 당시를. 아니, 근데 70년대, 72년도인가 새마을 사업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래도 좀 연식이 좀 얼마 안 됐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자, 어쨌든 지렛대 효과는 이게 뭔가를 올리는 건데 이게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 이 타인 자본이 지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 변화 효과 또는 이제 우리 교재는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 이렇게 하고 있죠. 진폭이라는 게 뭐예요? 진폭. 이렇게 이 아래 위 높낮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뢰 효과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00만 원을 이제 적금 부은 걸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요거 펀드에 가입하래요. 펀드에 가입합니다. 자, 지금 제가 펀드라고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든 펀드 투자든 모든 투자는 다 이런 지렛대 효과 성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지금 우리 지렛대 효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부동산 투자만의 장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투자에서도 이런 지렛대 효과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상 수익률이 20%래요. 이러면서 이제 권하는 거죠, 저한테. 예상 수익률이 20%일 때 요거 투자하실래요?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상대로만 된다면 얼마가 1년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상대로만 된다면 1년 후에 1,200만 원이 들어올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지금 20%면은 상당한 거 아닌가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지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까지 비교해 보라고요. 요즘 세상이 20%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나한테 마침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여기 1,000만 원짜리거든. 마이너스 통장 아직 한 푼도 안 썼는데 만약에 쓰게 되면 그거는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고 타인 자본 것이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이자를 줘야 돼요. 10%이죠, 10%. 근데 이자가 10%이긴 한데 예상 수익률이 20%니까 요거까지 빌려가지고 함께 투자하면은 요놈도 얼마가 될 거란 얘기예요. 1,200만 원이 될 거죠. 그러니까 내 돈으로만 투자하게 되면은 이 말이에요.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총 자본이나 자기 자본이나 크기가 어때요?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내 돈이 총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총 자본이 그냥 내 돈이에요. 이럴 때는 요거 수익률을 따져보세요. 수익률. 1,000만 원이 나가서 1,200만 원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퍼센트 계산은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퍼센트 계산. 그 숙제를 안 냈구나. 숙제를 안 했구나. 그죠? 퍼센트 계산하는 거 지난번 한번 쓰긴 썼었죠. 퍼센트 계산하는 거. 이거 해야 돼. 퍼센트 계산하는 거. 숙제를 냈어야 되는데 미리 좀 준비를 해오라고. 이 100에서 120 가면은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이런 거 할 수 아시죠? 20%. 15에서 18로 가면은 몇 퍼센트 증가해요? 몇 퍼센트까지는 계산 안 해도 좋으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퍼센트 계산하려면? 분수꼴로 나타내서. 이거 해야 돼요. 퍼센트 계산할 때는 항상 출발하는 점 있죠. 출발하는 점이 분모로 가고요. 얼마만큼 커졌죠? 20만큼 커졌죠. 그럼 100분의 20해서 퍼센트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15에서 18로 가면은요? 15분의 이게 출발이잖아요. 얼마만큼 커졌죠? 3만큼 커졌죠? 아시겠죠? 이렇게 퍼센트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몇 퍼센트인지는 계산기가 하면 돼요, 이제. 20 나누기 100이잖아요. 20 나누기 100 하면 0.2죠. 0.2는 몇 프로예요? 0.2는 20%잖아요. 그러니까 0.1은 10%, 0.2는 20%, 0.3, 30% 이거 맞죠? 그래서 100%가 뭐하고 똑같은가요? 100%는? 100%는 1하고 똑같은 거죠, 1. 100%는 1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40 하는 게 이제 20%, 30%, 40% 해서 100분의 100 하면 100%죠. 100분의 100, 100%는 1인 거예요. 자,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이거? 15분의 3 하면은 0.2가 나와요, 계산기에. 0.2. 0.2는 몇 프로? 예, 20%. 됐나요? 자, 퍼센트 계산하는 거 해야 됩니다. 숙제, 오늘 숙제 낼게요. 퍼센트 계산하는 거 10개 연습해오세요, 10개. 아무렇게나 숫자 해서 괜찮아요. 125, 130 이렇게 하든가. 125에서 130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5분의 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밑으로 가도 돼요. 125분의 110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125고 여기 110 하면은 떨어졌죠, 이게. 125에서 밑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15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25만 원 투자했는데 돌아올 때는 110만 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항상 이 퍼센트 계산할 때는 우리가 투자된 금액과 1년 뒤에 돌아오는 금액, 돈으로 계산해서 퍼센트 계산하면 제일 쉽습니다. 아시겠죠? 이러면은 마이너스 15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계산기가 할 거예요.
계산기가 하면은 이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마이너스 0.12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0.12 이러면 이게 뭐란 얘기예요? 몇 프로? 12%. 그러니까 이걸 지우면서 0을 지우면서 퍼센트 쓰면 되는 거였어. 퍼센트. 맞나요? 만약에 마이너스 0.125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125가 아니죠. 이걸 지우면서 여기 소수점 여기까지 오는 거죠. 마이너스 12.5%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렇게 퍼센트 계산하는 거 숙제입니다. 10개 연습하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몇 프로라고요? 1000만 원 나가서 1200만 원이면은 20%잖아요. 맞아요? 자, 이러면은 요걸 자기 자본 수익률 요렇게 얘기해요. 내 돈이 1000만 원 나가서 1200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무슨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20% 이렇게요. 근데 이 자기 자본이 총 자본과 같아요, 달라요? 1000만 원만 내가 투자하면은 총 자본이나 자기 자본의 크기가 같잖아요. 이럴 때는 총 자본 수익률도 20%예요. 내 돈이 투자된 전액이잖아요. 다른 사람 돈 투자 안 됐잖아요. 내 돈으로만 투자됐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나 총 자본 수익률이 똑같다고요. 어차피 다른 사람 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됐나요? 자, 여기서는 총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모두 다 몇이라고요? 요거를 자기 자본 1000만 원이 총 자본일 때는 이럴 때는 여기에 1200으로 돌아오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도 얼마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도 20%고 총 자본 수익률도 몇 프로? 몇 프로요? 20% 같아요, 이게. 남의 돈이 없을 때는 항상 같아,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은 항상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한테 마침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쳐서 얼마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 얼마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 2천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상대로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예상대로만 된다면 여기가 2,400만 원으로 돌아오겠죠. 내 돈도 1200 돼 있을 거고 남의 돈도 1200 돼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총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본 1000만 원 하고 타인 자본 1000만 원 하고 총 얼마를 투자한 거예요, 지금? 총 2000을 투자한 상태에서 2400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때는 총 자본 수익률은 얼마가 되고요? 총 자본 수익률은 얼마가 돼요? 어차피 지금 2000이 투자됐잖아요. 2000이 투자돼서 2400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수익률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000분의 400 해야 되잖아요. 2000분의 400 한 거나 각각 1000분의 200, 1000분의 200 한 건 어때요? 결국은 똑같이 20%죠. 네, 총 자본 수익률은 어차피 몇 프로예요? 네, 20%예요. 근데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 볼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 투자된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떨어진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 정산해야 돼, 정산해야 돼. 2천만 원 투자돼서 2,400으로 돌아는 왔는데 이거 다 내가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들고 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정산하려면 얼마를 떼주고 나만 챙기는데 끝 챙겨야 돼요? 너 썼잖아요, 요거.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쓴 게 아니잖아요. 이자율 10% 주기로 하고 썼잖아요. 그럼 얼마 줘야 되는 거예요? 예? 200 줘야 돼요? 200만 주면 돼요?
2,400 들어오면은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내 돈 1,000만 원 이제 펀드에 넣으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1,000만 원을 빌렸단 말이에요. 10% 이자 드릴게요. 1,000만 원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저기 넣어가지고 2,000을 넣었단 말이에요. 2,400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100만 원만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까지 줘야 돼요? 원금도 줘야지, 원금. 원금이자 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산을 할 때 2,400을 이제 받아가지고 2,000 투자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거 1,000, 제 거 1,000 함께 2,000 투자해가지고 2,400을 받아가지고는 여러분한테 얼마 줘야 된다고요? 1,000만 원만 주면 돼요? 1,100을 줘야 돼. 1,100을 여러분한테. 여러분하고 같이 사업하면 참 좋겠다. 그냥 이자만 가져가세요. 또는 원금만 가져가세요. 뭐 욕심이 없으니까. 1,100을 드려야 돼요. 얼마를 빼야 된다고요? 1,100을 빼야 이제 정산이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얼마 떨어져요? 1,300이 떨어진다고요. 자, 이제 1,300 떨어졌죠, 이제.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이게? 원래 내 돈은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인데 지금 1,300이 떨어졌죠? 30%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남의 돈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도 내 돈으로만 했으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나 총 자본 수익률이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빌려가지고 와서 투자를 했더니 총 자본 수익률은 어차피 20%인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30%로 늘었어요. 왜 그래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지렛대일 거예요. 여러분 돈을 지뢰로 삼아서 내 돈 수익률을 올린 거죠. 그 이유는요. 여러분한테 얼마 드리기로 했죠? 이자가? 10% 드리기로 했잖아요. 10% 드리기로 하고 빌려왔는데 이걸로 낸 수익은 얼마를 냈어요? 10% 냈어요? 제가? 30% 냈어요? 아니, 여러분 돈 빌려온 돈으로 낸 수익 10% 냈어요? 제가? 여러분들 빌려온 돈으로도 20% 낸 거예요. 펀드에 넣었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져온 돈, 내 돈도 20% 수익을 냈고 여러분 돈도 20% 수익 냈어요. 내기는 수익을 그렇게 냈는데 대가를 지불한 거는 10%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보세요. 제가 놀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일당 2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 좀 해달래요. 20만 원. 그래서 알겠다고 가겠다고 하고 이제 마침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전화 와가지고요. 너 같은 애 하나 노는 애 더 없냐? 똑같이 일당 쳐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너 마침 노는데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갈래? 이러는 거죠.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지금 20만 원 받기로 한 건 얘기 안 하고요. 10만 원 줄 테니까 갈래? 하고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받기는 얼마 받고는요? 20만 원 받아갖고 10만 원만 주는 거죠. 남는 10만 원은 내가 챙기는 거죠. 내가 한 20만 원 말고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투자해도 버는 건 어차피 20% 번 거고요. 남의 돈으로 투자해도 어차피 버는 거는 20% 버는 겁니다. 투자된 금액이. 이게 무슨 수익률이요? 총 자본 수익률이요. 전체 자금이 번 거는 20%를 버는 겁니다. 합쳐서. 근데 얼마 주기로 했어요? 10% 주기로 했지, 10%. 벌기는 20% 벌어놓고 10% 주기로 하면 나머지 10%는 in my pocket. 내 주머니 챙긴단 말이에요. 내가 번 20% 말고도 또 챙기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거는 30%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저기 친구 하나 더 있어요. 친구 하나 더 있어요. 야, 친구들아, 같이 가자. 친구 둘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소리는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를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총 얼마를 투자하는 거예요? 총 3,000만 원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 수익을 내면은요. 3천만 원이 나가서 20% 수익이면 제 거도 20% 벌고 이 친구 거도 20% 벌고 저 친구 거도 20% 벌면은 다 20%씩이요. 그러니까 총 잡은 수익률은 20%예요. 3천만 원이 나가서 20%니까 3,600이 되는 거예요. 3,600이 돼서 돌아오면 이제 정산해야죠. 정산할 때 이 친구한테도 1,100 주면 되고요. 저 친구한테도 1,100 주면 되는 거예요. 이자 10%씩이니까. 그럼 1,100, 1,100씩 주면은 2,200 빠져나가면 3,600에서 2,200 빼면 얼마 떨어져요? 1,400 떨어지지, 이제는. 1,400 떨어지니까 나한테는 40% 떨어지는 거죠. 왜 40% 된 거예요? 내가 번 20% 말고도 이 친구가 번 것 중에서 떼고 10만 원 내가 챙기고 저 친구가 번 것 중에서 10% 떼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챙기는 걸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이 친구도 데리고 가면은 많이 데리고 갈수록 이 소리가 뭐예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이거는 더 커지겠죠. 이게 바로 남의 돈을 이용한 효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지뢰라고 하는 게 남의 돈이 이제 많이 사용되면 많이 사용될수록 여기가 이자율이 10%예요. 총 자본 수익률이 20%예요. 지분 수익률이 30%, 40%, 50%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자율은 10%인데 총 자본 수익률은 여기가 20%인데 됐나요? 자, 그런데 예상대로 된다면 이렇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상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년 후에 그냥 1,000만 원만 돼버리면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으로 돌아오면은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얼마예요? 수익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1,000만 원 나가서 1,000만 원이니까. 그럼 남의 돈하고 같이 투자하면은 얘도 1,000만 원으로 돌아오겠죠? 그럼 합쳐서 2,000이죠? 2,000이 나가서 2,000이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돈으로만 하면은 그냥 수익률 제로이고 그냥 말아버리면 돼요. 근데 남의 돈까지 같이 투자하면은 어차피 정산은 얼마 해야 돼요? 2,000에서 빼기 1,100, 정산은 1,100 해야 돼요. 남는 거는 900 남죠.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냥 수익률 제로로 그냥 똔똔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남의 돈 사용하면 이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 1,000만 원이. 이런 거는 부의지례 효과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제가 20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완전히 일은 했는데 공치고 말았어요. 돈 안 주고 날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친구 10만 원 줄게 하고 같이 갔는데 날라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줘야 된다고, 나는 1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10만 원 줘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받은 것도 없는데 10만 원 줘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바로 부의지례 효과예요. 이 부의지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가면 많이 데리고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 때는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위로 많이 올라가겠지만 나빠질 때는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 진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무슨 효과다? 지뢰 효과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지뢰거든요. 또 높아지는 지뢰. 이런 지뢰를 정례 지뢰라 그래요. 근데 예상 밖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의 지뢰. 정례 지뢰가 발생하느냐, 부의 지뢰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자율이 얼마나 싼 이자이냐, 싼 이자를 이용해서 높은 수익을 내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높을 때는 뭐가 발생하고요? 이게 더 높잖아요. 싼 이자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높게 내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커지는 거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 이걸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이라 그래요.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지는 거고요. 부채질에는 차입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게 비싼 이자 빌려와가지고 수익은 조금밖에 못 내는 거죠. 조금밖에. 이럴 때는 부채질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예외적으로는 이제 영해지뢰, 중립적 지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값이 다 똑같은 값일 때 중립적 지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교재의 내용이라고 돼 있죠. 내용에 기억, 니은, 디귿에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정해지뢰, 부해지뢰, 중립적 지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투자 장점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 해지, 구매력 보호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구매력 보호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도 하고요. 해지 또는 해지 관계없고요. 이거는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영어로. 영어로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울타리는 뭔가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뜻이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근데 이제 그게 뭔 뜻인가 하면은 우리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이제 화폐 같은 거를 전형적인 금융자산이라 그래요. 이런 금융자산은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화폐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2년 전에 명절 때 받은 상품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 전에 가방 속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2년 전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얼마 전에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요. 자, 그럼 그 상품권 10만 원짜리 2년 전에 받았을 당시와 지금하고 2년 전에 받았을 당시에 그 물건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 살 수 있을까요? 그 상품권으로. 2년 전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1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 그 돈 가지고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품권 10만 원으로 우유 한 박스를 살 수 있었다면, 큰 거 한 박스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 그 10만 원 상품권으로 우유 한 박스를 살 수 있냐고요? 살 수 없다고요.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할 때 그 화폐는 대표적인 거고요. 이런 걸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상품권도 무슨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금융자산이래요. 금융자산. 그러면 예금은 어떠할까요? 예금. 인플레가 더 발생하면은 예금을 더 올려주던가요? 예금 이자를. 지금 예금 가입할 때 1%대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금 이자가. 그럼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은 이자 더 쳐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금도 무슨 상품이에요? 금융상품이라고요. 이런 거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넣어놓을수록 손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공부한다고 지금.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낮고 이러면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말고 실물 자산에 살, 실물.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건 이런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물건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물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게 좋다면 물건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이란 부동산, 금, 원유. 이 부동산이 대표적인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상품이 부동산입니다. 사실. 부동산보다도 금이 더 덩치가 작긴 한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좀 여유 자금 있으면 이제 금 넣고 이러죠. 만약에 집이 없는 상황에서 금에 이렇게 여유 자금을 쏟아 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사는 집을 먼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함께 올라가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무슨 효과라고요? 인플레 해치 효과예요. 이거는 어떤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실물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고요. 이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금, 원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다 실물 자산인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매력 보호 효과고요. 다음에 이제 소득, 이득,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소득, 이득, 자본 이득.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은 소득 이득도 얻고 자본 이득도 얻는다. 소득 이득은 매 기간 발생하는 이득이에요. 매 기간 발생. 이거는 임대료 수입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료 수입. 자본 이득은 요거는 시세 차익이에요. 시세 차익. 처분할 때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면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구매력 보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잘만 하면은 이런 지렛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지렛대 효과. 이 지렛대 효과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가장 길었죠. 됐나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위험과 수익 있죠. 이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